안녕하세요. 저희는 컬처 베이팅 센터에서 주최하는 무료 글로벌 세미나를 오늘 이제 미국 교수 이야기로 찾아뵙게 됐고요. 컬처 베이팅 센터는 북미 주한미 상공회도 총연합회 산하 국내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고요. 2020년에 설립이 돼서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이라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무료 글로벌 세미나를 시작했고요. 지금 오늘 미국 교수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8번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이나 한 번, 1회 혹은 2회씩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이 세미나 끝나고 나면 혹시 예를 들면은 뭐 교수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 중에 본인하고 본인이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의 길을 따라서 어떻게 지원해 볼 수 있는 과정이라든지 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따로 답변을 해드리고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고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라이브로 가지고 계신 질문들을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요 바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해드리면요 혹시 포트나잇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미국에 계신 그리고 중국에 계신 해외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한국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8월부터는 해외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본인 그 직업을 찾아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백인이라고 한정 짓긴 그렇고요. 다양한 외국인을 모시고 외국인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첫 번째 세미나는요. 미국 게임 회사인 폴나잇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모시게 됐고요. 당연히 통역도 제공되니까 저희가 보내는 그 이메일이나 혹시 광고 메일을 수신하기 싫으시면 물론 수신 거부를 하셔도 되는데 받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가 공지하는 날에 이렇게 그냥 무료로 들어와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제 스크린을 쉐어하겠습니다. 네, 스크린 다 보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오늘 이번 세미나를 맡게 된 엘라바마에서 조교수를 맡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하고요.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컬처 베이팅 센터 대표 이상빈 대표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이제 물론 포스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 교수 이야기라고 이제 얘기를 제목을 지었는데, 한국에서 제가 미국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과정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교수 잡을 잡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과정을 제 케이스를 이제 조금 대입을 해서 어떻게 진행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미국에서 이제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유학을 해서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 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좀 긴 텀이어서 세분화시켜서 조금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가지고도 사실 조금 길게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오늘은 1시간 분량으로 조금 큰 그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제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엘라바마라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엘라바마 주립대에 광공부학과의 조교수로 있는 김지훈이라고 하고요. 간략하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공부해온 과정을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처음 유학을 온 학교는 이제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라는, 플로리다 많이 아시죠? 플로리다라는 대학에 가서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전공을 처음에 석사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조지아주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애틀란타가 있는 주에 조지아주입니다. 그 조지아주의 주립대학교에서 매스컴 그리고 광고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요. 그 후에 지금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엘라바마라는 엘라바마 주립대 교수로 임용이 돼서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라바마 하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엘라바마 뭐 알라바마라고 하는데 알라바마 주는 남부 쪽에 미국의 전체 지도를 봤을 때 동남부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주고요. 요새 한국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그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혹시 자동차 만들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그 공장이 엘라바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조지아주의 그 엘라바마 주와 조지아주 경계 사이에 이제 기아 자동차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출장처럼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한국에서 이쪽으로 이제 직장을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 배터리 사업이라고 하죠. SK도 이제 조지아주에 들어와서 사실 이 엘라바마, 조지아, 그다음 테네시 요 동남부에 지금 한인 인구가 좀 많이 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또 직장 자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지금 엘라바마에 있고요. 그리고 엘라바마 하면 저희 세대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포레스트 검프라고 예전에 9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탐 행크스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뭐 엘라바마가 뭔지도 몰랐고 주 이름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포레스트 검프의 주 배경이 됐던 곳이 바로 엘라바마였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지금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엘라바마가 나오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학교이긴 한데 그걸로 조금 이제 이름이 있고 미국 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내에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야구가 조금 대중적으로 관심도가 높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풋볼이라고 해서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해서 미식 축구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엘라바마가 이제 전미 대학에서는 거의 랭킹 1위로 많이 우승을 해서 그걸로 좀 미국 내에서는 좀 유명합니다. 공부로 좀 유명해야 되는데 스포츠로 유명하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잠깐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 한국에서 미국 대학원 진학하기, 그다음에 미국에서 교수로 살아가기를 네 가지로 나눠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여기 학생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현직에서 뭐 기자, 아까 뭐 다른 뭐 선생님도 계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해 보다가 그냥 제 스토리를 거기에 맞춰서 조금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성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학인데, 유학이라고 하면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왔으니까 제가 학위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사 공부, 박사 공부, 그 과정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이라고 여기 제가 적었는데, 이제 학위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직장을 구하는데, 이제 대학교에 직장을 구하게 된 그것도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실 마지막 부분은 크게 뭐 많이 말씀드릴 건 아직은 없는데 그래서 교수가 되고 나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 네 가지를 단계별로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유학, 학위, 임용, 교수. 이게 제가 짧게 그냥 미국에서 석사부터 박사하고 교수가 되기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야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보통 5년, 6년, 길게 하시는 분들은 7년, 8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롱텀으로 좀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고등학생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학할 때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좀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긴 텀을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화면을 공유하고 싶었었어요. 이게 되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같은 경우는 42.195km를 뛰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석사 혹은 지금 과정부터 만약에 교수가 되기를 원한다. 혹은 미국에서 직장을 잡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굉장히 긴 프로세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자기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제가 재정적인 준비는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다른 준비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도 사실은 이 긴 레이스를 끝내는 어떤 자기의 체력적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 마라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클리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거만큼 학위 과정, 그다음에 미국에서 교수가 임용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미지는 혹은 개념은 마라톤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완주해야 그 다음 스테이지가 열리는 거니까요. 요거를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1, 2년 하다가 그만두고 하면은 사실 1, 2년 한 거는 많은 의미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과정 자체가 긴 마라톤 여정이라는 거를 조금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마라톤 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좀 해야 되겠죠. 네, 바로 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워밍업으로 조금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워밍업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유학을 간다는 건 뭐 미국으로 저는 미국으로 선택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캐나다도 있고 뭐 영국, 뭐 호주, 뭐 유럽 쪽에 되게 많은 뭐 네덜란드로 가시는 분들, 뭐 이탈리아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학의 개념이 있겠죠. 뭐 일본, 중국으로 가신 분들도 많았고 제가 처음에 지금 학생분들 혹은 대학원 혹은 미국에서 교수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라고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나는 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미국 혹은 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미국을 가면 왠지 되게 자유분방한 환경에서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직장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잘하면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아까 마라톤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왜 뛰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왜 뛰고 있는지를 알아야 중간에 힘이 들더라도 그 종착점까지 가기 위한 어떤 모티베이션도 생길 거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유학을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왜라는 건 되게 큰 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큰 곳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아보고 싶은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한국 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왜 내가 유학을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학을 오게 된 계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를 다녔었는데 동국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연수 프로그램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연수 프로그램을 미국을 한 2주 동안 방문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전부터 유학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위를 공부하고 교수가 되고 싶어 했던 꿈이 있었는데 그런 연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이유인데 저는 학교 캠퍼스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거예요. 그냥 캠퍼스만 보면 그냥 좋아요. 그냥 저도 서울에서 이제 살았는데 외모적으로 서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런 대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가면 그 캠퍼스만의 그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좀 기분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대학교를 가시면 또 알겠지만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캠퍼스도 잘 못 가시는 것 같은데 캠퍼스에 대한 그런 낭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캠퍼스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저도 이제 졸업반이 되고, 이제 그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술자리를 하거나 이러면,
선배님들이 항상 좋았었어요. 왜냐면 이 술자리에 가면 술도 많이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오시고 하는 얘기가 보통은 자기 본인의 일에 이제 찌든 얘기가 거의 한 99%였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제 미래같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나도 몇 년 뒤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렇게 제 후배들이랑 술을 마시게 되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그게 저는 조금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제가 여기서 썼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표현한 거는 아까 이게 굉장히 마라톤 같이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조금 금방 실증을 낸다거나 조금 뭐 이렇게 오래 좀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내가 유학을 가서 2년, 석사 과정 2년 정도, 박사 과정 뭐 4년에서 뭐 5년, 6년 이렇게 하는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과 떨어지거나 혹은 친구들과 이렇게 멀리 있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면 유학 과정 자체가 진짜 지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나는 친구가 항상 좀 있고 부모님 혹은 뭐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사람이라면 저는 유학보다는 아니면 다른 꼭 유학이 답은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제가 보면 보통 잘 이겨내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환기시켜 드리고 싶었었어요. 여기 와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사람이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 한번 견뎌보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유학을 하기 전에 꼭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캐릭터가 어떻고 나는 뭘 좋아하고 이런 거는 잘 견딜 수 있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비단 유학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생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학을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재정적인 고민은 너무나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세 번째가 질문이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유학을 갈 여유가 되는가? 근데 이게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되게 힘든 진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게 막 갔는데 물론 가서도 여러 가지 길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사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견뎌내거나 이럴 것들이 많지만 당장 내가 생활이 안 되고 학비를 못 내는 상황이 오면 다시 돌아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유학을 갈 여유가 되는지를 지금 학생분들은 사실 그게 조금 힘들죠. 근데 이런 거는 부모님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여기서 집에 돈이 좀 있어야 유학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려고 이 질문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적인 여유를 만든다는 게 반드시 대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을 가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2년, 3년 자기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르바이트가 됐던 뭐 어떤 직장에 뭐 인턴으로 생활을 하던 어떤 식으로든 생활을 하면 제 지금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유학을 갈 만한 어느 정도 종잣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돈 정도는 마련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요새 시급이다 이런 걸 좀 따져봤을 때 물론 힘들지만 근데
자기가 유학을 가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 이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당연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돈이 조금 필요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유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다녔던 조지아 대학교의 대학원 생들의 그 튜이션과 그다음에 생활하는 비용을 지금 화면 보시는 왼쪽에는 조지아 레지던트라고 해서 여기가 주립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주립대다 보니까 이 각 주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서울시립대는 서울에 사는 이 거주자한테 조금 더뭐 유리하게 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조지아 주립대면 조지아 출신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줘요. 근데 조지아주 출신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학생들한테는 오른쪽에 있는 요금이라고 학비를 받아요. 그래서 서로 조금 달라요. 당연히 유학을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표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2만 한 6천 불 정도, 그다음에 여기는 4만 2천 불 정도 써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 생활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되게 조금 약간은 조금 제너럴한 넉넉한 게 쟀을 때고, 여기 보면 이제 fall하고 spr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학기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약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1년 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튜이션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학비니까. 근데 학비가 두 학기에 한 8,700불, 한 24,600불, 25,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크죠? 한국 돈으로 하면 1년에 한 25,000불로 순수하게 튜이션, 그러니까 학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25,000불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거의 3천만 원 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학비고 그 외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 텐트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하면 꽤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제너럴한 케이스예요. 이거 일반적인 케이스고 한국 분들은 조금 머리가 좋은 분들도 많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런 소스들을 많이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튜이션 웨이브나 그러니까 장학금 같이 받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경제적인 여유를 어느 정도 두고 오면 되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1년 정도 요거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면 그 다음은 당연히 개런티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제 경험상. 제 그 경험이 제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면 와서 한번 유학을 석사 그다음에 박사까지 해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간혹 처음부터 석사를 미국에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석사까지 하시고 박사 과정으로 바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한국에서 조금 학술적으로 좀 활동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보통 박사 과정으로 바로 오세요. 그러신 분들은 박사 과정에 오시면 보통 어시스턴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 돈이 여유가 그냥 여윳돈을 100만 원만 가지고 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왜냐하면 월급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어시스턴십을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 유학을 갈 때 처음에 제가 여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석사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석사 과정 학생들한테는 이 어시스턴십 제도가 많이 안 주어지거든요.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어시스턴십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미국 대학원에는 이 대학원생들, 석사 과정의 학생들,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티칭도 해요. 그러니까 석사 학생, 박사 과정 학생이 일반 대학생들을 가르쳐요. 혹은
어떤 교수님의 조교라고 하죠. 조교가 돼서 그 조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학교에 일을 맡아서 해요. 무슨 뭐 예를 들면 학교에 인터내셔널 센터가 있으면 인터내셔널 센터 가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를 해서 어시스턴십이라는 걸 받게 되면 이것도 지원을 하고 내 어플리케이션의 평가를 받아서 뽑히는 거예요. 인터뷰도 하고. 그랬을 때 보통 이게 여기서 보는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 15,000불, 7,500불 이거는 사실 신경 쓰실 게 없어요. 이건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근데 보통 어시스턴십이라고 하면 학비를 웨이브를 해줘요. 그 학비가 웨이브 되면 나는 생활비만 있으면 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활비가 뭐냐? 여기 이제 스티펜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자기 월급인 거예요. 근데 월급이 2만 불이 아니라 보통 10개월에서 뭐 12개월 계약을 하는데 1년에 2만 불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1년에 2만 불. 1년이면 2만 불이면 대충 뭐 한 2,200만 원이 더 되겠죠. 2,300만 원? 그러면 보통 혼자 생활하는 데는 풍족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사람처럼 살면서는 살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집 같은 경우도 좀 제한점이 있겠고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좋은 집에서 보조를 받고 살 수 있는 거고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만 불 정도로 해서도 생활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혼자 조금 이제 뭐 아이가 있다거나 결혼해서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어시스턴십 제도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학과마다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 학교 내에서도 각 연도마다 다르고 왜냐하면 이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해에는 10명을 줄 수 있고 어떤 해에는 20명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거는 진짜 발품인 거예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미국에서 아까 얘기했죠. 내 자신을 좀 알아야 되고 이게 긴 프로세스라는 거. 내가 그런 기회를 좀 찾아다녀야 돼요. 미국이 정말 좀 저는 재밌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좀 한국은 왜 뭔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막 교수님들 혹은 선생님들이 이거 지원해봐라 막 이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좀 찾아주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렇기는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조금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이런 정보들을 스스로 좀 잘 찾아다니고 좀 능동적으로 조금 나는 좀 활동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유학하셔서 성공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유학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능동적으로 하는 거를 이게 보는 사람이 기분 좋아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유학 오면 뭐 영어도 조금 부족하다 느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움츠러들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행인 거는 저도 이제 다음 제 이제 후배 세대를 보면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는 저희 세대보다 훨씬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런 좀 잘 찾아다니고 본인 스스로 찾아다니려고 하는 이런 능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계속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여기에 석사 과정에 어시스턴십을 받지 못하고 그냥 온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은 능동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 담당 교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그레주에이트 스쿨, 그 대학원 과정을 담당하는 교수님. 그 담당하는 교수님하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심심할 때마다. 그래서 뭐 어시스턴십 기회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미국은 이렇게 스스럼 없이 그냥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를 꺼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한국은 왠지 막 교수라고 하면 막 교수님 연구실 이런 데 가기가 되게 꺼려지잖아요. 약간 좀 거리감도 느끼고. 근데 여기서는 그러시면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스탠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귀찮을 정도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정말 그런 기회가 오면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그걸 퍼블릭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면 이 친구가 잘 해왔으면 그 친구한테 어시스턴십 기회가 가요. 그게 그 어시스턴십이 그냥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5만 불짜리, 5천만 원짜리예요. 이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회를 본인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드문 경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다는 거 꼭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유학 갈 수 있어요. 가고 싶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제가 큰 그림만 얘기하지만 그 큰 그림에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준비할 수 있어요. 아직 시간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석사과정, 뭐 박사과정, 보통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은 3년 하는 분들도 있고, 그 3년에서 길게 하시면 6년, 7년, 뭐 8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르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석사 2년, 박사 4년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사 과정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고 박사 과정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과는 석박 통합으로 있는 과가 있어요. 그런 과들은 보통 5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오랜 시간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굉장히 몇 년 전에 굉장히 좀 유명했던 광고 문구였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처음에 저도 석사를 가겠다고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지는 않았었으니까. 그럼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요? 우리가 들어본 학교, 익숙한 학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뭐 좋아해요? 또 우리 랭킹 좋아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랭킹을 보고 이제 학교를 고르겠죠. 거기서 제가 이제 포인트로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두 학교를 오늘 비교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학교는 혹시 슬리퍼리 락 유니버시티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제 생각에 없을 거라고 하는데,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있는 슬리퍼리 락 유니버시티예요.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가 석사 공부를 한 데인데,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인데, 사실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도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대학교는 아니지만 그냥 플로리다를 대표하는 주립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한국에서는 뭐 UCLA라든가 뭐 하버드, 뭐 MIT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미국에서는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가 공립학교로는 탑5 안에 드는 학교예요. 공립학교로만. 이런 사립학교도 빼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스포츠 매니지먼트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타겟으로 정한 학교가 이 바로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 제일 잘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뭐가 있었냐? 파이낸셜 에이드, 그러니까 그레이드 어시스턴십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사비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나니까 제 후배 혹은 제 가족들 중에서 누가 유학을 하겠다? 잘 아는 사람이 유학을 하겠다? 근데 석사부터 미국에서 하고 박사하고 나는 미국에서 잡을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만약에 슬리퍼리 락처럼 들어보지 못했지만 좀 작은 학교지만 석사 프로그램이 있고 어시스턴십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저는 100% 슬리퍼리 락 유니버시티를 가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어시스턴십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플로리다 가서 어시스턴십 있으면 좋죠. 근데 이런 큰 학교들은 어시스턴십을 잘 안 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학교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비영리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외국인들 학생한테는 돈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잘 안 줘요. 그래서 이 지원을 할 때도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진짜 제가 여기 계속 학계에 있으면서 봤는데 정말로 유명한 교수님들 보잖아요. 그러면 막 학부를 막 MIT 나오고 막 예일 대학교 나오고 그랬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런 분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MIT나 이런 좋은 학교 나온 친구들은 보통 바로 필드로 나가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작은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더 하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좋은 학교, 그다음에 저는 좋지 않은 학교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는데 좀 작은 학교라고, 좀 재정적으로 작은 학교지만 어시스턴십을 줄 수 있는 학교까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석사 2년을 하면서는 내가 어시스턴십을 받으면 박사 과정 할 때는 학교를 당연히 봐야죠. 랭킹도 보고 그 프로그램도 보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박사 과정 할 때 뽑을 때도 보면 미국 교수님들이나 뭐 한국 교수님도 그렇고 이게 보면 석사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했냐고도 보지만 어시스턴십을 받았고 그다음에 논문을 썼고 하는 학생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학교라도 어시스턴십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 더 작은 학교로 가서 시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좋은 학교 가서 처음에부터 시작하셔도 좋고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워밍업인데 워밍업이 좀 긴데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길게 할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전공이 어울리는지.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계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전공을 정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은 좀 아무래도 전공이 있긴 하지만 전공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또 권해요. 어떤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불과 2000년대,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의 이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무슨 플랫폼 사회다,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또 크게 보면 이 지금 경제 생활 자체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지, 어떤 과목들이 나중에 30년, 40년 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공이 내가 어울리고 어떤 전공을 했을 때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동국대에서 경영대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경영대를 다녔는데 제가 좋아했던 건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박찬호 요새 분들은 박찬호 하면은 지금 이렇게 말 많고 하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박찬호라는 선수가 되게 우상처럼 돼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라서 그래서 이 선수를 통해서 이제 미국 야구라는 걸 좀 접하게 됐고 그리고 원래부터 스포츠를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닐 때 저는 한국의 하나 이글스라는 팀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 오고 나서부터는 하나가 조금 많이 못해가지고 요새 보살 소리를 좀 많이 듣는데 그냥 이 야구 자체라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야구 자체라는 이 야구를 그냥 스포츠로 보지 않고 스포츠 비즈니스로 봤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 비즈니스로서 스포츠 팬들이나 아니면 이런 경기의 관람자들이 이 스포츠라는 거를 서비스로서 어떻게 컨숨하고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사이콜로지컬 한 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티켓을 사고 어떤 스폰서십이 이런 스포츠 경기에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었어요. 경영대 말고 그냥 스포츠 경영.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포츠 경영을 저는 유학을 과목을 정하고 왔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특이한 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학부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경영대를 나왔고 석사는 스포츠 경영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또 박사는 매스컴에서 광고라는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세히 보면 다 과목들이, 그러니까 전공들이 쭉 달랐어요. 하지만 이 전공들 사이에서도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개 전공 자체가 다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다 연결된 거라서 저는 이거 나중에 제가 직장 구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잘 썼어요. 이런 컨텍스트를. 그래서 저만의 이제 이야기 스토리텔링 만든 거였죠. 자, 이제 준비 운동을 좀 했으면 이제 출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아까 이제 유학이었잖아요. 유학 준비를 하려면
많은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이것도 준비하는 데만 해도 최소 6개월 정도가 저는 걸린다고 봐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해야 되는 건 학교 리스트업을 해야 돼요. 저는 이때가 사실 제일 좋았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며칠도 아니죠. 거의 한 달 뭐 넘게 그냥 미국에 있는 대학교 사이트 다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거 다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과목이 있는지 그 사이트를 보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었어요. 그래서 학교 리스트업을 많이 좀 하셔야 돼요. 어떤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요구하고 그런 거를 엑셀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준비하시면 나중에 난 이 학교를 가고 싶고 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거를 분별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서부 쪽,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LA라든가 뭐 샌디에고 이런 데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고 단 그런 데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될 거예요. 물가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뭐 동부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 뉴욕이라든가 뭐 이런 쪽 그런 쪽도 이제 로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학교 리스트업을 하면서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마감일 같은 거,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석사든 박사든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이건 이제 지원하기 전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하시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이거 같고 또 이걸 하시면서 지원 서류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지원 서류라고 하면 석사든 박사든 지원 서류는 거의 비슷해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학교로가 기준이 아니라 대학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원부터 제가 다녔었으니까. 한국에서 바로 대학을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또 다른 시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해오지 않았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그 부분은 오늘 빼고 말씀드리고 전 대학원 진학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 진학에서는 인터내셔널이든 거기에 있는 현지 사람이든 지원 서류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성적표라고 하면 보통 대학 생활 했던 그 성적표, 그다음에 추천서가 2장에서 3장 정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뭐 학교 때 지도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던 아니면은 뭐 인턴을 했던 회사의 뭐 그 자기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봉사 활동을 했던 단체의 뭐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SOP라고 해서 Statement of Purpose라고 해가지고 내가 왜 이 학교를 지원하고 나는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보통 한 2~3장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거죠. 학술적 자기소개서 그런 걸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은 보통은 토플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요. 이제 토플은 인터내셔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학 과정을 마치신 분들한테는 토플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미국 대학원을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토플 시험을 보셔야 되고 제가 지금 알기로 IBT라는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120점 만점인데 80점은 넘어야 지원을 보통은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학교는 좀 높고 어떤 학과는 좀 낮고 이게 학과마다도 다르고 학교마다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학교 리스트업을 하면서 그 요구하는 상황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GRE라는 시험이 있고 GMA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GRE는 보통 일반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과목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대학원을 수학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을 되는지 보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GRE라는 시험. 이 GRE라는 시험도 저 때만 해도 온라인 수업이 그렇게 막 많이 쓰이던 시기가 아니어서 저도 학원을 등록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토플이든 GR이든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거고 강사님들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강사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 수업을 듣고 이 시험을 치셔서 일정 수준의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정 수준의 점수가 넘어가면 이것도 조금 서로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학교들은 일정 수준만 넘으면 다 똑같이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교는
일정 수준은 그냥 말 그대로 미니멈이고,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 100점에서 90점 받은 친구와 100점에서 뭐 80점 받은 친구와는 차별을 두는 학교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GR이든 토플이든 처음에 그렇게 막 높은 점수에 목을 매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이것도 역시 생활하시다 보면 조금 터득하게 되겠지만, 진짜 어떤 학교들은 그냥 미니멈만 채우면 다 똑같이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영어를 배우려고 오는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학문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지. 그래서 학술적인 기여를 이미 했다거나 저널에 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그 영어 점수보다는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점수는 준비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걸릴 거예요. 점수 받는데. 그리고 이 시험을 보는데 사실 시험 보는 비용도 만만치는 않아요. 저 때만 해도 벌써 그때 10년 전인데도 그때 뭐 15만 원, 막 20만 원 막 이렇게 했었어요, 시험이. 지금도 그 정도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준비하실 때 잘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뭐 한 번 볼 수 있고 이런 제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정말 내가 유학을 가게 됐다 싶을 때는 사실 온라인 상에도 많이 있는 정보니까 그 정보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유학원 도움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근데 저는 짧게 대답하면 저는 굳이 필요 없다. 근데 내 여유가 돼서 도움을 받고 싶다? 도움 받으면 좋아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돈을 또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단 유학원 도움이 없이도 저는 했고 많은 분들이 유학원 도움 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본인 선택인 거예요. 내가 경제적 여유나 뭐 이런 거 따져보고 도움을 받았을 때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겠다 싶으면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냥 나는 내 혼자 할 수 있고 이런데 돈 쓰기 싫고 하시면 충분히 인터넷에 있는 정보 혹은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또 팁 하나 드리면 대학교 나중에 가시잖아요.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가시고 지금의 현직의 대학생 분들은 그 각 과의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 교수님들 이렇게 연역 보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학을 해서 교수님이 되신 분인지 알잖아요. 그분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한테 다 이메일 보냈어요. 그래서 한 5분한테 한번 와라 그래서 저 그냥 가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공부하셨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물론 오래전에 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들은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연락해 보시면 좋아요. 물론 답이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답을 주시고 한번 와라 하면 그 본인한테는 좋은 팁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정보 습득을 해야 되겠죠. 아까 학교에서 원하는 정보들, 그다음에 내 영어 점수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 영어 점수를 제가 지금 이제 밑에 11월까지라고 써놨는데 미국 대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가을 학기, 봄 학기를 1년으로 쳐요. 여름 학기까지 1년을 치는데 여름 학기는 거의 뭐 이제 한국으로 치면 계절 학기 같은 경우인데 많이 학생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 가을 학기가 언제 시작하냐? 보통 8월, 9월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8월, 9월에 신입생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한국은 3월에 시작하는데 그러면 보통 지원서를 언제 받느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원서를 보통 언제 받느냐? 빨리 끊기는 데는 12월에도 끊어요. 어떤 학교들은 1월, 2월, 3월까지도 받아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영어 점수는 보통 11월 정도까지는 나와야 안정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어 점수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니까. 기본 정보 습득을 항상 하시면서 영어 점수를 보통 한 11월 정도까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유학을 가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근데 10월, 11월 돼서 나 유학 갈래라고 하시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텀이 있는 거니까 그 텀을 마치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술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을 했다거나 하면 4월, 5월에도 뽑힐 수 있어요. 특채같이. 근데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추천서, 그 다음에 SOP 같은 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추천서 이런 것도 12월까지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천서도 교수님들한테 그냥 가서 추천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저도 제 팁인데, 그 수업에서 자기가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하면 일부러라도 조금 질문도 하고 조금 열심히 하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이제 추천서 쓸 때도 교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면 누가 추천서를 부탁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이 내용을 뭔가 쓸 내용이 있을 거야. 뭔가 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이 이런 수업을 들었고 이런 점수를 받았는데 질문도 열심히 잘하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추천서 받을 때도 조금 뭐랄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마감이 보통 1월, 3월 이렇게 되는데 다 달라요, 진짜. 12월, 11월에도 마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마감 날짜에 맞춰서 꼭 그 날짜에 맞추셔야 돼요. 안 맞추면 안 받아주는 데도 많아요. 물론 뒤늦게 해도 받아주는 데도 있긴 한데 워낙 많다 보니까 안 받아주는 데도 굉장히 많다는 거 꼭 유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확인 2월부터 5월까지 이제 이메일로 올 거예요. 우리 학과에 지원을 해줘서 고맙고 붙었다, 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뭐 3개 학교에서 이제 억셉턴스 레터라고 하는데 어드미션 레터를 받았으면 그 3개 학교 중에서 이제 내가 나한테 제일 맞는 학교를 골라야 되겠죠. 어시스턴시나 이런 거 고려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골랐으면 어느 학교를 가겠다 고르셨으면 이건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 가서 저 인터뷰를 하고 미국 비자를 받으시고 7월, 8월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이제 학위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최소 6개월 정도 이상 걸리는 과정이라서 네, 워밍업 하시고 그다음 이것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위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이제 저는 처음에 GRE 시험 보고 유학만 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본 게임은 이제부터예요. 학위 공부를 해야죠. 석사든 박사든 학위 공부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석하시길 저는 좀 장려드리고 그래야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각 과마다 핸드북 같은 걸 줄 거예요. 핸드북이 뭐냐면 이 과정을 하는 데서 필요한 과정들을 설명하는 이런 문서 같은 게 있어요. 다 있어요. 미국 학교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가면 보통 이런 걸 줘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PhD 프로그램 인 매스 커뮤니케이션인데 제가 다니고 있던 학과 그 UGA 조지아 대학교에서 이 매스컴을 박사 과정을 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꼭 읽으셔야 돼요. 꼭. 그래야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고 어떤 수업을 앞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석사하고 박사 과정을 두 개를 나눠서 조금 설명드릴 건데 이제 여기서 thesis track이라는 게 있고 non-thesis track이라는 게 있는데 석사 과정은 논문을 쓰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과정을 하는 학생들은 보통 바로 그냥 석사만 하고 필드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non-thesis track만 하고 뭐 구글로 가시든 뭐 페이스북으로 가시든 이런 데로 가시는 거고 thesis track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내가 박사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고 그거를 한번 thesis track으로 해서 한번 2년 과정을 설명드리면 자,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지원을 해서 2022년 8월부터 가을 학기를 시작한다고 하면 첫 학기 가을 학기는 오리엔테이션인 거죠. 한번 분위기도 봐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생활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 1월부터 4월, 뭐 길게는 5월까지 봄학기가 있겠죠. 그 봄학기에는 논문 주제 선정을 고려하셔야 돼요. thesis 트랙에 있는 분들은 non-thesis는 당연히 이 옵션이 없겠죠.
그리고 나서 여름 학기에는 뭐 한국을 오셔도 되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됐으면 미국에서 어떤 다른 활동을 하셔도 되는 거고 다시 2023년 가을 학기가 되잖아요. 그럼 논문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이미 1년을 했어요. 근데 2년을 졸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2023년 2024년 5월에 졸업을 하려면 졸업하기 직전에 논문 쓴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졸업하기 한 달 전에 내가 이거 할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논문 주제 선정도 사실은 졸업하기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들어가서 한 학기 정도는 오리엔테이션 한다 생각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이 논문 주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도 찾아보고 내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 찾아보고 하면서 그걸 찾아야 돼요. 수업 들으면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학기에는 논문을 쓰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네 번째 학기에 5월에 보통 졸업을 하려고 하면 1월, 2월에는 모든 과정들이 다 마무리가 돼야 돼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5월에 졸업을 하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보통 한 달 전에는 다 끝나야 돼요. 그럼 4월까지 그게 막으면 3월에는 다 돼야 돼요. 그 3월에 다 되려면 1월, 2월에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2년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 2년 과정의 처음 시작점은 두 번째 학기부터는 최소해야 돼요. 석사 과정을 총 4학기, 가을 학기, 봄 학기, 또 가을 학기, 봄 학기 이 4학기라고 보면 첫 학기 빼고는 두 번째 학기부터는 좀 구체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 시간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되면 만약에 어시스턴십이 있더라도 어시스턴십이 잘리는 경우가 많고요. 어시스턴십이 없으면 돈을 또 그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해서 분배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5월에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는 석사 과정인 거고, 또 박사 과정을 하려면 아까 봤던 그 과정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박사 과정 또 어플라이 준비를 하려면 2023년 8월, 12월에는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쉬지 않으려면.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박사도 4년 과정을 보통 하는데 이건 좀 크게 볼게요. 4년 과정인데 보통 2년 동안은 주로 코र्스웍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야 되는 수업들을 들으면서 내 논문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2년 동안에는 보통. 그러면서 수업 수강하고 지도 교수를 결정해야 돼요. 말 그대로 학위는 수여를 받는 거예요. 박사를 갖고 있는 교수로부터 그 교수가 이 논문을 통과시켜주면 그분이 저한테 학위를 수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년은 이제 논문 준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수업을 굳이 안 들어도 되거든요. 다 논문 학점을 다 채웠으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있는 학생분들한테는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너무 미래 얘기라서. 근데 짧게 얘기 드리면 4년 중에 2년은 주제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나머지 2년 동안 이제 논문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완성을 하시고 이제 박사 수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든 박사든 그 사이클은 비슷해요. 네. 학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멘탈 헬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시다가 되게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런 상황까지 가봤고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고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공부 때문에 힘들고 뭐 다른 일 때문에 힘들고 사람 일이 다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내 스스로 이런 스트레스를 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자기만 가지고 이렇게 끙끙 앓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부할 때마다 힘든 점이 있으면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팁. 미국이든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관련된 교수든 어떤 스태프가 됐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끙끙 앓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나 논문 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면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리고 그런 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처음부터 내가 끙끙 앓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 내가 진짜 앓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진짜 힘들어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는데 잘 안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끙끙 앓지 말고 좀 찾아가서 얘기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중요한 게 멘토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이거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 똑같아요.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면 좋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멘토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멀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멘토가 될 것 같으면 좋은 멘토를 내가 만들어야죠. 그래서 꼭 이 멘탈 헬스와 이 멘토링에 대한 거는 두 가지는 학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유념해 두시길 바랄게요. 이제 학위를 다 해서 2년 석사 혹은 4년 박사 학위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교수가 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이 박사 과정을 4년 동안 하잖아요. 그럼 교수는 4년을 끝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박사 과정 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3년 차 끝나면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학교를 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요. 우리가 무슨 뭐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서를 넣고 하잖아요. 이거 똑같이 아까 대학원 올 때 같이 이런 준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라든가 추천서 이런 걸 받아서 지원을 해요. 이제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 네트워크도 쌓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펀팅 같은 경우는 박사 과정의 마지막 해, 4년 과정이라고 치면 그 4년 과정 마지막 해에는 논문도 디펜스 하면서, 그러니까 논문도 완성을 하면서 이 직장을 구하기 위한 활동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미국도 종합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대학. 그래서 종합대학처럼 큰 학교들은 리서치도 중요하고 티칭도 중요해서 이렇게 리서치도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들은 티칭 스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칭 하는데 더 중점을 둔 학교들이에요. 이런 학교들은 당연히 조금 더 영어가 좀 플루언트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보면 많이 티칭 스쿨도 가시지만 리서치 스쿨을 많이 가세요. 그리고 리서치 스쿨이 상대적으로 티칭 스쿨에 비해 조금 더 그 대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 내가 좋아하는 게 티칭이면 티칭 스쿨 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리서치도 하면서 티칭도 하겠다고 하면 좀 종합대학 위주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나중에는 서비스라는 것도 해야 돼요. 학생들 멘토도 해줘야 되고 행정적인 일도 좀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하는 게 이제 교수의 역할인데 나중에 이제 잡을 구하실 때 어떤 부분에 내가 포커스를 두고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원할 때 돼보시면 알겠지만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다 지원할 거야. 그래서 되는데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몇 개 학교가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3개 학교, 5개 학교 지원했는데 3개 학교가 나한테 오퍼를 했으면 거기서 이제 골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서류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화상 인터뷰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서류를 냈으면 화상 인터뷰하는데 한 10명? 마지막에 대학 방문 인터뷰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학교로 불러요. 자기네 과로. 2박 3일 정도 해요. 2박 3일. 호텔에 자면서. 거의 뭐 압박 면접 같이 하는데 대학 방문 인터뷰는 보통 2명에서 3명 불러요. 많게는 4명까지도 불러요.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했으면 화상 인터뷰는 한 10명 추리는 거고 그 화상 인터뷰에서 최종적으로 한 3명을 골라요. 그럼 3명이 2박 3일 혹은 1박 2일씩 학교를 방문해서 각 시간마다 교수도 만나고 자기가 티칭을 어떻게 할 거고 리서치는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터를 받죠. 떨어졌다. 다음에 또 지원해라. 아니면 됐다. 제가 진짜로 제가 받은 레터인데 제가 이제 알라바마로부터 잡 오퍼를 받은 거예요.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엘라바마로 오기로 결정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제 교수 생활이 이제 시작된 건데, 교수 생활 되면 다 끝난 것 같아요. 또 그게 아니에요. 교수 생활도 직장에 가면 과장이었으면 부장이 돼야 되고, 부장이 됐으면 뭐 상무가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교수직을 지원할 때도 정년 보장이 있고요. 비정년 보장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년 보장 트랙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내 퍼포먼스를 잘 보여줘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제 정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년 보장이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한국은 교수 정년이 65세거든요. 근데 미국은 정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70세, 80세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 교수님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 단, 넌 테니어 트랙에 계시는 분들은 1년 혹은 3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정년 보장이 가장 좀 컴패리티브 하죠. 뽑히기가 조금 힘들고 많이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그 정년 보장이 된 테니어 트랙에 있는 분들은 직급에 따라 이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리서치를 했고, 어떤 티칭을 해서 어떤 이벨리에이션 받았고, 이런 거를 과장, 그다음에 대학장, 그다음에 총장까지 평가에 들어가 가지고 정년 보장 받고, 그다음 부교수, 정교수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수가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널 아티클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 일반 사람들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학술적인 저널에 투고를 해서 그 페이퍼가 나오면 저한테는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왜냐면 리서치적으로 제가 기여를 했으니까. 그래서 교수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티칭도 있고 리서치도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어떻게 내 밸런스를 맞춰서, 일의 밸런스를 맞춰서 일과 그다음 가족, 그다음에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미국 교수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티칭이든 그다음에 리서치든 조금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시간이 좀 보장이 되고, 내가 집에서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단 퍼포먼스가 좋으면. 잘 안 나타나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 해도 돼요. 티칭할 때만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단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러니까 티칭을 했는데 이벨리에이션도 안 좋은데, 학생들 평가도 안 좋은데 나타나지도 않는다. 최악인 거죠. 근데 나타나진 않지만 학생들한테도 좋은 평가 받고 리서치적으로 잘하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내 시간대로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에 와서 하면 되고, 내가 저녁형 인간이면 저녁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만 잘 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 좋은 게 이런 자연, 그다음에 스포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스포츠도 많고 할 수 있는 스포츠도 많고, 주변에 자연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저도 뭐 친구들 만나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이렇게 외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생활은 사실 자기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제 정보인데 우측에 보면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하나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꼭 답변 드릴게요. 단,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아요. 뭐 어떻게 유학 가요? 뭐 좀 너무 크게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도 조금 힘들고, 제가 또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막 줌 미팅 하자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게 좋으시지 않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1시간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센터장님 괜찮으시면 뭐 질문 시간 좀 가질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화면 공유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모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드릴 수 있는 답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정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말씀드렸지만은 대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PD, 기자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대학생들이 한 23명, 약 3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또 대학원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이 왔어요.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박사를 한국에서 했어요. 근데 석사는 미국에서 한 거죠. 그럼 교수로 미국에 임용되는데 제약이 있거나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혹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 대학원이 1년, 석사가 1년 과정인데 대학원을 영국에서 하고 박사 과정을 미국에서 하거나 아니면 영국에서 그렇게 졸업을 하고 미국에 교수로 취업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짧게 대답 드리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사는 사실 이런 박사 과정도 그렇고 대학 과정 임용, 저도 여기 와서 누군가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저도 이제 속해서 봤는데 석사를 뭘 했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석사를 이 친구가 영국에서 1년을 했는지 한국에서 2년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박사를 하고 교수로 임용될 때는 이 사람이 우리 학과에 왔을 때 우리 학과에 도움이 되고 리서치적으로 이 사람이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티칭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학생들한테 좀 잘하고 티칭을 잘할 것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석사 때 뭘 했는지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지금 석사를 1년만 하시고 미국으로 박사를 지원하실 것 같으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박사하시고 미국에서 박사하시고 임용이 되는데 불이익이라고 표현될 만한 상황이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그래서 박사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 이 학술계, 그러니까 학술계만 제가 좁혀서 말씀드릴게요. 학술계도 사실은 각 분야마다 너무나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 학계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 알고들 있는 사회, 인소사이어티예요. 그런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좋은 과정 프로그램에 가서 좋은 분한테 멘토링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뽑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 밑에서 공부했고 그 사람 밑에서 많은 학생들이 배출됐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미국에서 교수를 한다 생각을 하셨으면 박사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석사 과정 아까 그래서 제가 좋은 학교를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한 건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첫 번째일 거고 그게 아니면 바로 가셔도 되지만 내가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자 하시면 석사는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박사 과정에서 자기의 커리어를 잘 빌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스토리텔링에 관해서도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뭐 문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스토리텔링은 석사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석사도 마찬가지고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스토리텔링을 본인이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서 SOP를 작성하거나 그렇게 지원을 하면 너무 티가 나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때 SOP 들어갈 게 본인이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어떤 경시대에 참여했거나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서 동아리에 모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했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커리어를 만들거나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실제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학의 경제적 가치는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교수님이시라서 이렇게 또 조금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돈이 경제적 가치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적 가치에 상관없이 본인이 찾고자 하고 유학을 계획하고자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경제적 가치라는 게 결국엔 부모님의 경제적 가치하고 연결이 되고 혹은 본인이 유학을 가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서 지원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이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도 제가 답변 먼저 드려야겠네요. 직업 찾을 때 비자 스폰서십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잠시만요. 맞습니다.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소리 특히 중입니다. 학생으로 갈 때는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가야 하고요. 그리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맨 처음에 무비자로 들어가서 인터뷰를 보고 워킹 비자로 F1에서 워킹 비자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혹은 무비자에서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컴퓨터가 켜져서 쉬리가 열렸네요. 그래서 그 스폰서십이라든지 비자는 꼭 거쳐야 되는 단계이긴 한데요. 실제로 뭐 워킹 퍼밋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뭐 어떻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그 워킹 비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자는 내가 진짜 미국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신 분이 계시다면 교수하시면 100%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워킹 비자라고 해서 요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학문,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는 이 비자 쿼터제가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교수로 임용이 되면 그 H1B라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데 제약이 없어요. 100% 돼요. 근데 일단 어떤 사기업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이 사기업에서 이제 스폰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스폰서를 해주고 하는 절차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정말 그냥 꿈이 있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교수로 사는 게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비자 자체가 거의 확실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수로 임용이 될 때도 조금 소규모의 학교들은 비자 스폰서십을 안 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아예 안 해줄 거면 처음부터 뽑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인터뷰를 하고 외국인으로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다는 거는 보통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자에 관련해서는 공부를 하시고 학계에 남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그 예일대학교로 지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추천서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담당 교수님이 그 예일대학교 지도 교수님이랑 친분이 있으신 분이었고, 그럼 좋죠. 근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 추천서를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예일대에 있는 그 지도 교수님이 지원을 한 학생에게 왜 그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 추천서를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한 상황이고요.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좀 현실적인 질문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한국인 교수님한테 한번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안 써주는 이유를 본인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일대 교수님도 모르시는 거고. 그럼 이거는 위험을 감수한다기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저 같으면 제가 다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쭤볼 것 같아요. 신뢰가 안 된다면 이메일로 먼저 말씀드려서 한번 뭐 줌이든 요새 만나는 게 힘들면 줌으로 하시든 아니면 요청을 하셔서 하시고 그게 부담스러워 하시면 뭐 이메일로라도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친분이 있다는 거는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네거티브한 거면 빨리 마무리 져야죠. 네거티브한 상황이면 만약에 네거티브한 상황이라는 게 지금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 저를 좀 안 좋게 보셔가지고 혹은 뭐 잘 못할 것 같아서 저걸 안 써주시는 거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예일대 그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써주시는 것 같다. 하지만 받아주시면 가서 열심히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예일대학교에서 받아주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저는 지금 예일대학교 정도로 가실 수준이 되신다면 다른 학교도 충분히 다 준비를 하셨거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만약에 더 조금 물어보신 부분이 있으면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제 생각도 한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개인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메일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할 때 박사 과정까지 모두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석사 이전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소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면 맞고요. 저는 박사 과정까지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미국에 유학 올 때, 석사 과정까지 재정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교수라는 직종을 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박사는 당연히 필요해서 처음부터 박사를 하기로 원했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건 저는 외국에서 인턴을 저는 한 경험이 없고 한국에서만 했었는데, 만약에 본인께서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외국에서 인턴 경험이 있으면 석사 진학하는데 중요한 요소까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로라고는 생각을 해요. 단 그 연결고리가 강력하면 더 좋게 평가가 되겠죠. 인턴 경험이 제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야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핏이 맞으면 당연히 그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 하시면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해외 인턴 경험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케이스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 인턴을 했다는 거는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원서를 교수들이 받아서 보는데 시간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하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 그러니까 학생 20명 뽑는데 100명, 200명 오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 일일이 보지는 못해요. 그러면 뭘 주로 보느냐? CV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력서를 많이 봐요. 그래서 해외 인턴이 있으면 사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SOP도 당연히 그러니까 SOP는 나중에 이 사람을 정말 뽑을까 안 뽑을까에 대해서 가는 단계까지 가면 SOP까지 읽어볼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다 읽으면서 평가하기는 힘들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그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거, 이 세미나의 그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과학 계열 미국의 교수의 급여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이걸 오늘 한 장 그 슬라이드에 넣을까 하다가 시간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뺐는데, 진짜 케이스별로 다르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급여가 제가 알기로 그 주변에 이제 먼저 공부하고 가신 선배님들 혹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경영대 교수, 그다음에 뭐 철학 교수, 뭐 예체능 교수, 다 봉급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학과마다 다르고요. 대학마다 달라요. 그래서 경영대 사회과학 쪽에서는 뭐 경영대까지 만약에 사회과학이라고 치면 경영대학 교수들은 조교수들은 최소 10만부터 시작해요. 최소. 근데 여기서 최소 10만이라고 하는 경영대 교수들은 어떤 교수들을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마케팅 비즈니스 스쿨이 있는 학교에 컬리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경영대에는 보통 조교수 임용하면 10만 정도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좋은 주립대에 가는 경영대 교수들은 15만 정도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일 좋은 그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통계학과,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하시고 이제 공대 계열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경영대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경영대보다 좀 낮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같이 완전히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소시올로지 사회학, 뭐 이런 분들은 그 연봉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티칭 스쿨들, 아까 얘기한 티칭 스쿨들은 5만 정도부터 시작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5만 달러 1년에. 근데 여름 학기에 다른 걸 하면 그만큼 플러스로 더 받아요. 근데 이렇게 주립대 정도 수준이면 보통 7만에서 시작 정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부교수 되면 제가 알기로 거의 뭐 9만, 10만이 될 거고요. 정교수는 이제 12만, 13만, 그 다음에 이제 보직 교수 하고 계시는 분들은 15만 이렇게도 받으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미국은 정보를 다 주립대 교수나 이런 사람들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저기 쳐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학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지원할 때 좀 찾아보게 되는 정보가 되겠지만,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급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다만, 근데 한국은 좀 부수적으로, 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리뷰하거나 이러면 돈을 좀 더 준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는 없는 대신에, 각종 베네핏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라 가족들 해당하는 뭐 헬스 인슈런스라든가 공부를 했을 때라든가 이런 베네핏들은 조금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어떤 교수들은 진짜 리서치를 많이 잘 해서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교수들은 1.5배, 2배씩 받고 들어오기도 해요. 간혹.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 답변을 드리면, 뭐 10만이라는 의미는 한국 돈으로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1억 2천은 넷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빠지고 실제로 이제 수령하게 되는 돈은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한국 돈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0만 불 정도 받으면. 그리고 그렇지 그 미만이면은 예를 들어 5만 불이면은 한 달에 수령하는 금액은 한 35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물가가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생필품 가격은 미국이 훨씬 쌉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가솔린, 가스라고 하거든요. 기름값이 한국에 지금 1리터에 1,600원 정도 하는데 미국은 갤런으로 치고 갤런이 3.78리터거든요. 근데 갤런당 보통 3불 정도예요. 3불이면은 3,200원. 4리터에 3,200원이니까 한국보다 훨씬 싸죠. 우유도 사실은 갤런 4리터에 한 3,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훨씬 싼 거죠. 생활비는 혹시 그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비는 더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네네. 그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똑같은 예를 들어 10만을 연봉을 받는다고 치면 이런 조지아주, 엘라바마 주에서 받는 10만과 뉴욕 혹은 샌프란시스코 혹은 LA에서 받는 10만은 절대적인 값은 다 같지만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조지아주나 엘라바마에서 받는 10만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거기에는 집값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근데 거긴 생활비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잡을 고르실 때 그냥 절대적으로 저쪽 LA의 어떤 학교는 10만 주고 예를 들어서 조지아에 있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8만 준다고 하면 8만 주는 조지아가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실제로 학부도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도요, 인종별로 캡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이시안을 몇 퍼센트 이상 뽑을 수 없다, 혹은 흑인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된다, 이런 캡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차별이랑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아직까지도, 인종 차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고 실제로 에이시안에 대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에이시안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방금 질문하셨던 학교마다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캡을 두는 게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학의 조치들이지 인종 차별을 두기 위한 조치들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어, 그 다음 질문이 교수님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셔서 결국 교수님이 되신 건데 의사소통하는데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는 없으셨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애정이 있어야 석사, 박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이건 굉장히 좀 주관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그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영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좀 세대별로 다르다고 보는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영어를 조금 더 친밀하게 겪는 것 같아서 사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왔을 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고 지금도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왜 싸이가 예전에 강남 스타일로 많이 이제 떴을 때 미국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저는 그 영어가 너무 딱 적당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다고 본 거는 우리도 한국 사람도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플루언트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의사소통을 하는 거는 생활하다 보면 이건 자연적으로 좀 나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의사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그 라이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라이팅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술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영어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영어는 따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의사소통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걱정하실 거 하나 없어요. 배가 고프고 내가 필요하면 다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작동하는 이런 브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식당 갔을 때 사용하는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수님하고 상담할 때 쓰는 영어라든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저도 지금 봐요. 그런 거 필요하면 저도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발음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발음보다는 이런 액센트라든가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얘네는 그 인토네이션이라고 같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를 더 잘 알아듣지 우리는 왜 한국 사람이 인도 애들 영어 하는 거 보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외국 애들 보면 되게 잘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그 추측하건데 그다음에 외국인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친구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왜 반기문 유엔 총장, 전 유엔 총장 영어 하시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눌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단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고급 언어를 쓰고 이런 거를 더 보지 좀 플루언트하지 않고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어느 정도 애정이 있냐 그거였죠. 애정 말씀드리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티베이션 그다음에 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결승점까지 가겠다는 확실한 목표 설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애정이잖아요. 그게 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정이냐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이 긴 레이스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걸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클리셰 같이 되게 그냥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그게 근데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애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그 상황들을 잘 견뎌서 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이걸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경험을 하잖아요. 이 경험한 게 자신한테는 다 개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실패한다는 표현까지는 안 쓰거든요. 중간에 그만두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냐고 판단하셔서 다시 가셔서 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더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하다가 다른 길로 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미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해야 돼요. do something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유학을 가겠다고 하시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뭐 정보를 찾든 이 학교 웹사이트로 들어가든 뭔가를 하시다 보면 계속 그 길에 꼬리를 물고 갈 수 있어요. 그게 애정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전문적인 질문을 하신 분들 답변을 다 못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메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직접 질문을 하시거나 어떤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풀어주시고요.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5분 정도 후에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참석자 분들에게는 예정되었던 1시간보다 길어져서 한편으로 죄송하고 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끊지 않고 계속 끝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을 피력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음소거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뭐 질문 있으시면 따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사실 오늘 네. 박사 지원이나 교수 명의 나이가 중요할까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나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여럿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나이가 많은데 영어를 잘하고 그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다른 경쟁자보다 더 뛰어난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만약에 여러 명이 지원했는데 나이가 많은데 영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는 의미는 의사소통이 좀 힘든 거예요. 여기 티칭을 해야 되고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거나 혹은 다른 그 이력서나 뭐 SOP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몇 가지 네네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몇 가지가 좀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네네 한국에서 석사를 했고, 미국에서 박사 진학을 하고 싶은데, 석사 졸업 논문을 쓴 것이 전부인 상황인데, 박사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진학을 하기 전에 논문 편수가 많은 영향이 끼치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거랑, 영향을 네, 말씀 주세요. 네. 요거부터 답변 드리면 영향을 끼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끼친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생을 뽑을 때도 석사 때 당연히 논문을 써서 그게 그러니까 저널에 나가서 투고가 돼서 나오는 경우까지 되면 제일 좋은데 사실 2년 안에 그걸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플러스긴 해요. 당연히 플러스긴 한데 그게 없더라도 학교 가는 데까지 진학을 하는데 박사 과정을 진학하는 데까지 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그러니까 잘 어필을 하려면 지금 쓰신 석사 논문을 영어로 해가지고 초록을 잘 만들어서 에세이 샘플처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잘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교수들은 각자의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석사 학생, 박사 학생 뽑을 때 특정 어떤 스탠다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과, 어떤 학교들은 교수들이 직접 너 이 학생 어때라고 하면서 나 이 학생이랑 리서치 핏이 맞고 하면 내가 이 학생 뽑을게 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 컨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컨택이 가능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교수가 나를 지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교수님들이 어시스턴트들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럴 때 알아볼 때는 그냥 짧게 이메일로 준비하시고 인터랙션을 하시면서 릴레이션십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걸 다 보내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장짜리 논문을 요약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나는 박사 때 이런 스터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친구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들도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논문을 잘 쓰고 해야 자기한테 좋아요. 물론 그게 이제 상관이 없는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그게 어쨌든 자기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생, 박사생과 조교수 혹은 부교수는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뽑으려고 할 거고 자기 리서치 핏에 맞는 사람은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준비하는 걸 잘 준비해서 그 교수님 연구 분야에 잘 접목시켜서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질문 해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네, 그거 뭐냐면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미국 쪽으로 지금 이제 교수 채용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교수 임용하는 데 있어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교수 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던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뭐 더 나아가서 뭐 저도 이제 사회과학이긴 합니다만 CPA를 만약에 준비해서 CPA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 채용을 한다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드밴테이지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어렵지만, 영국 혹은 다른 유럽권에서 박사를 하시고 미국에 잡을 구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케이스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동양권에서 박사를 하시고 미국에 임용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어요. 단, 그 분야에서 조금 학술적으로 활동을 해서 좀 이름이 있거나 하면은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어떤 교수님도 봤냐면 통계를 하시는 분인데 연세대인가 카이스트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에서 박사까지 다 하셨는데 직장은 조지아 주립대에서 잡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통계 그 학술 대회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다른 교수들한테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드밴테이지까지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러니까 어드밴테이지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더 이게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있었을 테니까. 단 그게 넘지 못할 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넘지 못할 벽은 아니고 그런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포닥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닥이라고 해가지고 박사 후 과정을 하셔서 미국에서 잡을 잡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마지막에 또 하나 제 질문 잠깐 까먹었는데 뭐였죠? CPA 쪽하고 CPA. 예. 근데 CPA는 그거 아니에요? 그 그쪽 회계사 아니에요? 라이센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금 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거를 갖고 이제 교수 채용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강의를 할 때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갖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죠. 그게 관련된 예를 들어서 CPA가 유용하게 쓰일 과목이 있고 당연히 회계학과나 이런 거면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거고. 네. 근데 아까 관련된 과라고 하셨으니까 네.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그게 킬링 포인트가 되는지는 네. 근데 그게 CPA가 라이센스가 미국에서 따는 거랑 다른 나라에 따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교수님? CPA가 한국 CPA가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연결고리가 있나요? 저는 이게 회계 쪽,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한 답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분께서도 제가 저스틴 유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학사, 박사, 전공 일치도가 교수 임용 시 결정적인 부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전공을 했더라도 그 연결고리가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된다면 그걸 내 스토리에 녹여서 스토리텔링화 시킬 수 있다면 전혀 그게 결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길게 이제 거의 2시간 가량을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이 아직까지 남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히 교수님께서는 지금 엘라바마가 시간이 저희가 2시간 차이 나거든요. 지금 이제 8시 44분인데 아침 7시부터 사실은 6시 반부터 저희 세미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고요. 나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진솔한 말씀을 나눠주셨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교수님 이메일을 아시는 분은 교수님께 보내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리고 저희 8월 달에는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뭐 참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이제 그 등록을 하실 때 이메일과 연락처를 보내주셨는데 그 연락처와 이메일로 제가 그 등록을 하는 폼을 보내드릴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은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화본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인터넷에 유튜브에 컬처 베이팅 센터라고 치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세미나를 끊지 않고 그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구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늦은 시간 좀 더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